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봅니다. 한강변을 따라 빽빽하게 들어선 아파트 숲, 밤늦도록 꺼지지 않는 오피스 빌딩의 불빛들.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가 놀랄만한 기적적인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이 찬란한 번영의 이면에는 우리가 애써 외면해온 차갑고도 불편한 진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거대한 기둥이 사실은 빚이라는 모래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900조 원. 이것은 대한민국 가계부채의 공식적인 성적표입니다. 전세 보증금과 자영업자들의 숨겨진 부채까지 합친다면 실질적인 부채 규모는 이미 3영조 원을 넘어섰다는 분석마저 나옵니다. 우리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국가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 그로만 GDP보다 국민이 갚아야 할 빚이 더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 사회는 기이한 최면에 걸려 있었습니다. 빚은 곧 능력이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재테크다라는 믿음이 종교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초저금리라는 마약은 달콤했습니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며 빚을 권했고, 은행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리며 돈을 빌려줬으며, 개인들은 뒤처지지 않기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아 자산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 불패 신화는 영원할 것처럼 보였고, 우리는 빚이 미래의 소득을 당겨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자산 증식의 수단이라고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우리는 거대한 유동성의 파티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파티는 끝났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판도가 뒤집히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중앙은행들의 긴축 전쟁이 시작되면서 값싼 돈의 시대는 종말을 고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매달 월급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막대한 이자, 청구서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연체율의 공포뿐입니다. 자산 가치는 흔들리는데 갚아야 할 원금은 바위처럼 요지부동인 상황.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시스템 전체가 붕괴할 수 있는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강력한 경고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마치 뇌관이 눌린 시한폭탄 위에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부채의 파도는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어떻게 집어삼키려 하고 있을까요?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경제 전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빚권하는 사회가 우리에게 안겨준 배신에 관한 기록이자 다가올 폭풍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생존의 지침서입니다. 지금부터 900조 원이라는 숫자가 숨기고 있는 그 서늘하고도 적나라한 현실을 추적해보겠습니다.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기의 징후는 이미 우리 일상 깊숙한 곳에서부터 감지되고 있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벼락거지라는 신조어에 쫓기듯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 줄을 섰던 3040세대들의 얼굴에는 이제 짙은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연 2%대의 저금리 시대에 5억 원을 대출받아 아파트를 샀던 평범한 가장 A씨의 사례를 봅시다. 당시 월 100만 원 남짓하던 원리금 상환액은 금리가 6%대로 치솟으면서 순식간에 25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월급은 제자리인데 은행에 바쳐야 할 돈은 2배 이상 불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A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소득의 40% 이상을 오로지 빚을 갚는 데 써야 하는 한계 차주의 비율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월급날은 더 이상 노동의 대가를 확인하는 기쁨의 날이 아니라 계좌가 로그아웃되는 찰나의 순간일 뿐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이자 부담의 급증이 실물 경제의 동맥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게가 빚을 갚느라 지갑을 닫으면서 내수 시장은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끊겼다고 아우성치고 기업들은 재고가 쌓여 공장 가동을 멈추고 있습니다. 소비 위축, 기업 매출 감소, 고용 악화, 가계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공포의 악순환, 즉 디플레이션의 고리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가장 무서운 사실은 금리 인상의 충격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서서히
그리고 더 강력하게 실물 경제를 타격한다는 점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통화 정책의 시차, 타임, 라고 부르는데 전문가들은 우리가 아직 진짜 고통의 터널 입구에도 도달하지 않았다고 경고합니다. 부동산 현장의 분위기는 더욱 스산합니다. 자고 나면 오른다던 강남 불패의 신화조차 흔들리고 있습니다. 거래 절벽을 넘어 거래 실종의 단계로 접어들면서 호가는 수억 원씩 떨어지지만 매수자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닙니다. 자산 시장의 거품이 꺼질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유동성 함정의 전조 현상입니다. 내가 가진 자산을 팔아 빚을 갚고 싶어도 팔리지 않아 꼼짝없이 갇혀버리는 상황. 이것이 바로 부채의 덫입니다. 영끌족들이 마주한 진짜 공포는 집값이 떨어지는 것보다 탈출구 자체가 봉쇄되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들려오는 파열음은 단순한 일시적 조정의 신호가 아닙니다. 시스템 전체가 감당할 수 없는 부채의 무게에 짓눌려 보내는 비명소리입니다. 경제학자 어빙 피셔는 이를 부채 디플레이션, 데프트 디플레이션 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빚을 갚아야 하는 압력이 커질 때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스스로를 파괴하는지를 설명하는 무시무시한 메커니즘입니다. 상승장에서는 레버리지 대출과 수익을 극대화하는 마법의 지팡이처럼 보였지만 하락장이 시작되는 순간 그것은 주인의 목을 겨누는 날카로운 칼날로 돌변합니다. 그 과정은 대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금리가 오르고 유동성이 마르면서 자산 가격이 고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은행과 금융기관은 자신들의 돈을 보호하기 위해 담보 가치를 재평가합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담보 비율이 상승하게 되고 은행은 대출자에게 원금의 일부를 즉시 상환하라고 요구하거나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합니다. 주식시장에서의 마진콜 마긴, 가리, 부동산과 실물 경제 전체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마진콜 마긴, 가리에, 마진콜 마긴 걸, 가리에, 현금이 없는 대출자는 빚을 갚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자산을 시장에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나 혼자만 파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빚에 쫓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매물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공급이 폭주하니 가격은 더 가파르게 추락합니다. 가격이 떨어지니 은행은 더 강하게 상환을 압박하고 이는 다시 더 많은 투매 패닉, 셀른을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부채 위기의 본질적인 공포. 매도를 부르는 죽음의 소용돌이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자산은 휴지 조각이 되고 건실했던 기업마저 자금 경색으로 흑자 부도를 맞게 됩니다. 1929년 대공황도,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모두 이 메커니즘이 작동하며 발생했습니다. 특히 한국 경제는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가 이 폭발력을 증폭시키는 뇌관 역할을 합니다. 전세금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자 없는 사적인 대출입니다. 한국의 갭 투자자들은 이 사금융을 이용해 적은 자본으로 수백 채의 집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 이 구조는 와르르 무너집니다.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막는 구조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는 경매를 신청하게 되고 경매 물건이 쏟아지면 낙찰가는 폭락하여 멀쩡한 옆집 시세까지 끌어내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의 조정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거미줄 같은 신용사슬이 연쇄적으로 끊어지는 신용 파괴의 과정입니다. 하이먼 민스키가 경고했던 민스키 모멘트, 즉 장기간의 안정이 오히려 투기를 부추겨 결국 파국을 맞이한다는 그 순간이 지금 한국 경제의 문 앞에 당도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1997년 IMF 외환 위기의 악몽을 떠올리며 묻습니다. 다시 그때와 같은 파국이 올 것인가?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 우리가 마주한 위기가 1997년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즐기며 치료하기 어려운 만성질환과 같다고 진단합니다. 1997년의 위기는 과도한 빚을 진 기업의 부실이 원인이었습니다. 당시 기업들이 쓰러질 때 가계의 재무 건전성은 비교적 양호했습니다. 그랬기에
국민들은 장롱 속 금을 꺼내 나라를 도울 여력이 있었고, 뼈를 깎는 기업 구조 조정 이후 한국 경제는 V자 반등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이번 위기의 핵심 당사자는 기업이 아니라 바로 가계, 즉 우리 자신입니다. 이미 빚더미에 짓눌린 국민들에게는 다시 금을 꺼낼 여력이 없습니다. 가계가 무너지면 소비가 죽고, 소비가 죽으면 기업이 쓰러지는 1997년과는 정반대 방향의 붕괴 시나리오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우리의 미래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가장 섬뜩한 기시감을 주는 사례는 바로 1990년대 초반의 일본입니다. 당시 일본 역시 부동산 불패 신화를 종교처럼 맹신하며 막대한 빚을 내어 자산을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거품이 터지자 자산 가격은 반토막이 났고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갚아야 할 거대한 빚뿐이었습니다. 경제학자 리처드 쿠가 명명한 대차대조표 불황 밸런스 시트 리세션 이 시작된 것입니다. 개인과 기업이 돈을 벌면 소비나 재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빚을 갚는 데만 모든 소득을 쏟아붓는 현상입니다. 경제 주체들이 각자 살기 위해 빚을 줄이려 노력할수록 국가 전체는 극심한 수요 부족으로 인해 장기 불황에 패 빠져버리는 구성의 오류에 갇히게 됩니다. 일본은 이 늪에서 빠져나오는데 무려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시간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버블 붕괴 당시의 일본이나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직전의 미국보다도 높다는 사실입니다. 국제금융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를 상회하며 세계 주요국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인류 경제 역사상 전례 없는 미지의 영역임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가계부채를 강제로 터뜨리며 뼈아픈 디레버리징 부채 축소 과정을 겪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집을 잃고 거리로 나앉는 끔찍한 고통을 겪은 후에야 경제는 부채의 고름을 짜내고 다시 바닥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빚을 더 내서 빚을 막는 미봉책으로 뇌관 제거를 유예해왔습니다. 남으론 단한단한데 그롬 종군 단한단한데 그롬 단한데 그롬 제거를 미봉책으로 아르헨티나나 튀르키예처럼 화폐 시스템 자체가 붕괴하는 초인플레이션 시나리오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마주할 미래는 일본식의 서서히 말라 죽는 침몰이거나 미국식의 급격한 파열, 그 사이 어디쯤에 있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청구서의 대가는 혹독할 것입니다. 이 거대한 부채의 역습은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실핏줄인 자영업 현장입니다. 한국은 취업자 5명 중 1명이 자영업자인 기형적으로 자영업 비중이 높은 나라입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빚으로 버텨온 사장님들에게 금리 인상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현재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조 원을 넘어섰고 더 이상 이자조차 내지 못해 연체가 시작된 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거리마다 나붙은 임대문의 써붙임은 단순한 경기 불황의 신호가 아닙니다. 중산층의 한 축을 담당하던 자영업 생태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사회적 재난의 경보음입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 무너지면서 평생 일궈온 가게와 집을 잃고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부채가 불러온 또 다른 재앙은 소비 실종입니다. 돈이 돌지 않는 경제는 피가 돌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지금 한국의 가계는 벌어들인 소득의 상당 부분을 빚을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니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옷을 안 사 입고 여행을 포기합니다. 내수 소비가 죽으면 기업은 물건을 팔 수 없고 이는 다시 고용 축소와 임금 동결로 이어져 가계의 소득을 더 줄이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 성장의 엔진이 식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부진하면 내수가 받쳐줘야 하는데 과도한 가계부채가 내수라는 안전판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고롬이다. 가계부채가 내수간 하나니만 고로면 잭스 가계부채가 내수가 고롬이다.
그럼이다 가계부채가 내수가. 가계부채가 내수라는. 그럼이다 가계부채가 내수라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쉽게 올리지도 그렇다고 내리지도 못한 채 딜레마에 빠져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뼈아픈 것은 이 빚의 굴레가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 세대의 희망마저 삼켜버렸다는 점입니다. 소위 영끌 대열에 합류했던 2030세대는 자산 가격 하락과 이자 폭탄의 이중고에 갇혔고, 합류하지 못한 청년들은 도저히 근로소득만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자산 격차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저당 잡힌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사치가 되었습니다. 가계부채 위기는 단순한 금융 문제를 넘어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는 국가 소멸의 위기를 가속화하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빚을 갚느라 현재를 희생하고 미래를 포기하는 사회. 부모보다 가난한 첫 번째 세대가 되어버린 청년들. 이것이 1900조 부채가 만들어낸 대한민국. 빚권하는 사회의 참혹한 자화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과연 지속 가능한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정부와 한국은행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진퇴양난 딜레마의 늪에 빠졌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매달 금리 결정 회의 때마다 고뇌에 찬 표정을 짓는 것은 결코 연출이 아닙니다. 그들 앞에는 도저히 동시에 해결할 수 없는 두 개의 폭탄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에는 물가와 환율이라는 폭탄이, 다른 한쪽에는 가계부채와 경기 침체라는 폭탄이 있습니다. 미국 연준 페드, 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금리를 섣불리 낮춘다면 한미 금리 격차로 인해 외국인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는 폭락할 것입니다. 1,400원을 넘어 1,500원을 위협하는 환율은 수입 물가를 폭등시켜 서민 경제를 파탄낼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은행이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금리를 올리거나 현재 수준을 유지하자니 앞서 보았듯 1,900조 원의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이 터질 위기입니다. 이자가 조금만 더 올라도 수많은 영끌족과 한계 기업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질 것이 자명합니다. 결국 정부가 선택한 길은 모순적이게도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같은 정책입니다. 겉으로는 가계부채 축소를 외치면서도 뒤로는 특례보금자리론이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같은 정책 상품을 풀어 빚으로 빚을 막게 하는 연명치료를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하드랜딩을 막겠다는 명분이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을 미루고 진통제만 투여하는 꼴이라고 비판합니다. 고통을 잠시 유예할 수는 있어도 병은 더 깊어지고 나중에 치러야 할 대가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역사는 정부가 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인위적으로 거스를 수 없음을 증명해 왔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직전에도 정부는 펀더멘털은 튼튼하다고 안심시켰고 2008년 미국 정부도 위기 직전까지 주택시장은 건재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책 당국자들의 말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끝까지 낙관론을 펼쳐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구조적 한계를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규제를 풀고 빚을 내 집을 사라고 부추길 때가 역설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대책은 댐에 생긴 균열을 테이프로 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물이 넘치기 시작하면 그 어떤 정책적 방어막도 거대한 부채의 쓰나미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가가 나를 구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거두고 냉혹한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개인은 어떻게 생존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의 조언은 간명하지만 실천하기에는 뼈를 깎는 고통이 따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철저한 디레버리징, 델레버리징, 부채 축소입니다. 지금은 수익을 쫓을 때가 아니라 생존을 도모해야 할 때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다면 손해를 보더라도 자산을 처분해 빚의 규모를 줄여야 합니다. 언젠가 다시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이자를 감당하며 버티는 존버 전략은 고금리 장기화 시대에는 자산을 갉아먹는 독약이 될 뿐입니다.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 현금은 최고의 안전자산이자
훗날 헐값에 나온 우량 자산을 주워 담을 수 있는 기회의 총알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비중을 극대화하십시오. 두 번째는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의 확보입니다. 자산의 평가액, net worth에 취해 있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got debt, 내 집이 10억 원이라 해도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없다면 위기 상황에서 그 집은 세금과 관리비를 먹는 애물단지에 불과합니다. 월급 이외의 파이프라인을 만들거나 지출을 극단적으로 통제하여 매달 손에 쥐는 잉여 현금을 늘려야 합니다. 1997년 IMF 당시에도 현금을 쥐고 있던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탔습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박앤세일 기간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지옥입니다. 무리한 투자를 멈추고 본업에 충실하며 현금을 요새처럼 쌓아두는 것, 지루하고 보수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난세륜씨를 건너는 유일한 동아줄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습된 무기력과 근거 없는 낙관 모두를 경계해야 합니다. 유튜브나 SNS에 떠도는 곧 금리가 내리고 다시 대상승장이 온다는 달콤한 희망 고문에 속지 마십시오. 동시에 한국은 망했다는 식의 극단적인 비관론에 빠져 삶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경제는 사이클입니다. 돈관 망했다는 식의 겨울이 길고 혹독할 수는 있어도 영원한 겨울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 겨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춥고 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가족들과 식탁에 앉아 가계부를 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비상 계획을 세우십시오. 각자 도생, 거즈 도선의 시대. 당신과 당신 가족의 안위는 오직 당신의 냉철한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마치며 다시 한번 1,900조 원이라는 숫자를 떠올려 봅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노력 없이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환상에 지불한 가격표이자 미래 세대의 기회를 훔쳐 쓴 장부입니다. 빚권하는 사회는 우리에게 화려한 아파트와 명품을 안겨주었지만 그 대가로 여유와 안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앗아갔습니다. 이제 파티의 조명은 꺼졌고 계산서가 날아왔습니다. 우리가 겪게 될 고통은 그동안 우리가 외면해왔던 현실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언제나 시스템의 모순을 바로잡을 기회를 동반합니다. 1997년의 위기가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었듯 이번 위기 또한 거품을 걷어내고 경제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고통스러운 예방주사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불패라는 허상에서 벗어나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혁신하는 기업이 성장하며 건전한 소비가 경제를 이끄는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겪어야 할 구조조정의 아픔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거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먼 훗날 우리는 이 시기를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탐욕이 불러온 파멸의 시대로 기억할까요? 아니면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던 인고의 시간으로 기억할까요? 선택은 정부에게도 은행에게도 아닌 바로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부디 단단히 준비하시오. 이 긴 겨울 끝에서 반드시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